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남원 부사에서 은퇴와 존양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천공이 그 영암으로 낙향을 해서 존양루를 지으셨는데, 원래 거기는 아주 천민들만 사는 바닷가, 그 포구 주변에 있는 아주 그 은퇴하는 선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를 개척해서 존양루를 짓고 존심양성을 실천하셨는데, 그때 그 상황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내륙으로 한참 들어와 있죠.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굉장히 그 내륙인데,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 목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그 영산항하고는 완전히 갈대밭이 끝도 없는 갈대밭이 있었어요. 그럼 밀물이 들면은 물이 막 나주 영산포까지 물이 들어오죠. 영산포에 배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썰물 되면 완전히 물이 빠지면서 그냥 갈대밭만 생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를 개척해 가지고 이제 그 존양루를 지으신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 부사에서 은퇴는 20-30년간 외직을 전전하다가 1446년에 63세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더 이상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출세길 막힌 지방 간의 은퇴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시는 아무도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연천공이 은퇴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암으로 낙향해서 존심양성을 실천을 하셨는데, 그 존심양성이라는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성을 기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불구의 견성성불하고 대비돼요. 그러니까 존심양성을 실천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그 성불교에서 그 참선하고 이런 것처럼 자기 본성을 기르는 이런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게 성리학 체계가 아직 정비되기 이전에 했던 성구적인 행실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 체계가 정비된 뒤에 가서 명성을 얻게 됐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늦었다. 63세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걸 제대로 꽃을 피우고 말하자면 한 40살이나 뭐 이때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꽃을 피우고 돌아가셨으면 후학이 엄청나게 있어서 말하자면 뭐 한국의 조선에 지금 뭐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건데 너무 늦게 시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연천공의 존심양성은 통상 은퇴해서 응가하는 선비는 우유자적, 노는 거예요. 놀고 그냥 한가롭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연천공의 응거는 학문 실천과 수행이에요. 우유자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문의 뿌리가 없는 지역인 영암을 내려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천민들이 사는 마을로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존심양성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1681년에 김창협이 지은 서원청액소 하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한번 보면은 오직 절조를 지키는 것 하나에 매달려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대도에 큰 뜻을 두었다면서 스스로 자적하며 한고로이 지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뱃설에 물러난 사람들은 나는 대도에 큰 뜻이 있다면서 스스로 자적하고 한가롭게 우유자적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다. 끝없이 학문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만 전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적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덕 고전한 정학지사다 하는 그 명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 존량루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어요. 지금 거기가 내륙으로 한참 들어와 있죠. 근데 거기가 상선이 드나드는 아주 번잡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왜구들이 자주 침범을 해오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어디냐면 지금 여기죠. 영보정 마을 여기죠. 지금 여기가 다 내륙인데 이게 내륙이 된 게 뭐냐면은 원래 여기가 다 바닷가였고 제가 어릴 때 열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바에 의하면 여기가 다 갈대밭이었죠. 끝없는 갈대밭이었죠. 그랬는데 여기를 그 영산강 하구뚝을 딱 막았어요.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육지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기를 막아버림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존량루기의 그 송을계가 그 당시에 거기에 풍광을 그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송을계는 을유식년시 급제 동기예요. 흰 무지개가 아롱거리듯 구불구불한 물길을 상선과 어선들이 조수의 흐름을 따라서 분주히 드나드는 곳은 덕진포구다. 그러니까 덕진에 포구가 있어가지고 상선이나 어선이 막 드나든다 이런 얘기죠. 드넓은 길이 평평하게 나주를 향하여 뻗어 있으니 영암에서 제일 큰 길인데 우마차가 가득히 왕래하고 다투어 여행자를 불러 모으는 곳은 남쪽과 북쪽에 있는 주막이다. 그러니까 포구가 있어가지고 포구에 막 바다에서 어선이 들어오고 상선이 들어오고 그 큰 길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대려에 막 그 우마차가 다니고 또 뭐 여관이 주막이 있어가지고 주막에 사람이 북적거리고 이런 곳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주로 연결되는 대로변이었어요. 거기가 천민들이 사는 역참마을이에요. 이 역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역참에는 그 역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그 역참마을에 살거든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 노비나 관노나 그 천민들이 사는 곳하고 양반들이 사는 곳은 격리되어 있었어요. 같은 마을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천민들이 사는 역참마을이면 양반들은 안 사는 지역이죠. 신중 동국 여지 성남 영암군의 역원을 보면은 역원 영보역이 있는데 제군북 성저 역원 영보역은 군 북쪽에 성저에 있다. 성저라는 것은 이제 대개 성저를 말하는 게 영암이면 영암성에서 한 십리 저변을 그 성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보역은 군 북쪽 성저에 있다. 여기 있는 역참마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살기를 않는 기피하는 포구 주변의 역참마을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응가하는 선비라면은 말하자면 여기 있어갖고 사람 벅적대고 뭐 그냥 길에 우마차 다니고 어선 상선 들어오고 천민들만 살고 이런 데에 가서 응가하는 선비가 응가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손을 내줄 그런 장소였죠. 그리고 이 영보리는 처가 마을이 아니에요. 여기가 처가가 여기에 있었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처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존량루는 처가 텃밭에 지은 정자가 아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기가 북쪽입니다. 아까는 그쪽이 북쪽이었고 원래 처가는 여기 있었어요. 나주에 처가가 있는데 존량루는 여기에 지었어요. 이게 직선거리로 제가 지도에서 재볼 때 약 8km, 이불 꾸불꾸불 길로 가면은 뭐 10km 넘는 거리죠.
10km가 넘는 처가에서 10km 정도 남쪽에다가 존량루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유자적하는 그런 낙향이면 요 부근에 어디다가 뭘 지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10km 떨어진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막 사람이 벅적대는 그 역참 마을에다가 이 존량루를 지은 거예요. 처가에서 약 10km 남쪽이죠. 여기를 사실 개척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연천공이 돈이 없어서 여기를 선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돈이 없으니까 말하자면은 제일 싸게 치이는 장소를 골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존량루기에 송열계가 적어 놨어요. 이걸 한번 보면은 띠풀로 지붕을 이은 초가지 100여 채가 바둑알처럼 존량루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니 이들은 모두 최후가 부리는 노비들이 사는 살림집이고, 최후는 연천공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진 논밭 수백 마지기가 논두렁과 밭두렁이 이리저리 엉켜 있으니 이것은 모두 최후가 경작하는 논밭이다. 그러니까 연천공이 부리는 노비가 사는 외거노비죠. 외거노비들이 사는 그 집이 수백 채야. 그렇다는 얘기는 노비가 수백 명이란 얘기죠. 뭐 수백 채면 한 채에 2명씩이라 해도 100채면 200명인데, 그 다음에 논밭이 수백 마지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부자예요. 이런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영보에다가 존량루를 세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가에서 12열이 남쪽에 있는 영보촌을 개척해서 존량루를 지은 것은 그 자체의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가 편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가 말하자면 뭐 조용하게 뭐 경치 좋은 곳이라서도 아니고, 그런 처음들이 살고 그 번잡한 역참마을에다가 존량루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천공의 재산은 원래 이 조선전기 4대부들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저기 그 사육신으로 유명한 성산문 있죠. 성산문도 굉장한 부자예요. 그 고려 말에 유명한 목은 이색, 목은 이색도 엄청나게 부자예요. 조선전기 4대부들은 다 엄청난 부자예요. 연천공도 예외가 아니죠. 근데 연천공은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노비가 수백 호고 전답이 수백 마지기예요. 이건 다 처갓집 재산에서 상속받았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말이 전해오고 있어요. 영암에 전해오는 재산은 연천공 처가에서 상속받은 재산이다. 그렇게 사실은 구두로 이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죠.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부인 평양조 씨가 유복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처가살이를 해서 처갓집 재산을 상속을 받는데, 평양조 씨는 유복녀예요.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은 거죠. 그 재산을. 그러니까 평양조 씨의 어머니 알로 김 씨가 얼마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연촌의 재산이 얼마나 됐느냐를 알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상 그 존량루를 세우는 데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존량루가 어떻게 지어져 있었는가, 당시에 그 존량루의 형태가 어떠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